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문제풀이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문제풀이 과정이긴 합니다만 문제만 풀 것이 아니고요. 각 과목별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먼저 1과목이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시장부터 학습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교재는 다 갖고 계시죠? 교재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일단 교재에 금융 투자 상품 관련돼 가지고 보시게 되면 총 10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 과목에서 여러분 고득점 반드시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최대한 잘 하실 수 있도록 나름의 노하우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라고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 방식은요, 여러분. 보시면은 핵심 탐구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올 거고요. 그리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탐구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 가고요. 나중에 문제를 다시 한번 풀면서 두 번의 시간을 갖게 되는 이런 복습하는 과정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내용 보시게 되면 밑에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회사에 대한 핵심 탐구 내용부터 있죠? 요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융회사는요, 총 6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다. 처음에는 은행, 두 번째는 비은행, 그리고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기타 금융과 금융보조회사, 보조기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은행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은행은 시중은행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은행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시중은행이라든가, 그리고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특수은행입니다. 이 특수은행 5개 기관은 꼭 좀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랬더니 산업은행이 있고요, 수출입은행이 있고, 중소기업은행이 있고, 그리고 농협, 수협, 중앙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5개 구별해서 꼭 좀 암기해 두셔야 된다. 여러분 저희 동네에 정말 산수만 잘하는 기업이가 있습니다. 좀 특별한 아이긴 한데 그 아이가 이번에 중앙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특수은행에 산업은행 있죠? 산자 딸게요. 그리고 수출입은행 있죠? 숫자 딸게요. 산수를 잘하는 중소기업은행 기업, 그렇죠? 기업 딸게요. 그리고 농협과 수협에 중앙에 중앙 딸 겁니다. 그래서 산수를 잘하는 기업이가 중앙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수은행 5개 꼭 좀 암기해 두시고, 또 비은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은행과 비슷해요. 그래서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좀 더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바로 비은행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상호저축은행 꼭 좀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뒤에 은행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상호저축은행을 은행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은행이 아닌 비은행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비은행의 종류를 보니까 신용협동기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용협동기구에 3가지가 나오잖아요. 어떤 거? 신용협동조합이 있고, 새마을금고가 있고, 상호금융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상호저축은행은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구별을 해 두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저축은행, 요게 일단 은행은 아니다. 그리고 또 뭐다? 신용협동기구 아니다라는 거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융투자회사는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금융투자회사인데, 자, 금융투자회사에는 투자매매, 중개업자,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투자 일임, 그리고 자문업자, 그리고 신탁업자,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실 만한 게 뭐냐면, 투자 일임,
자문업자 요 두 가지는요, 인가 대상이 아니라 뭐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라는 거 메모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인가 대상인데, 요 말씀드렸던 투자 이름과 자문업자는 뭐다? 등록 대상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사업자 등록 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등록 일자, 이름, 그리고 자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보험회사는요. 생명보험회사 있고요. 그다음에 손해보험회사가 있고 우체국이 있다. 우체국 체크 어디를 체크해 두냐? 생명보험업만 취급한다는 거. 손해보험 아닙니다. 생명보험업만 취급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또 하나 보험금 한도가요, 1인당 얼마다? 4천만 원 이내에 소액만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체크해 둘 만한 거는 공제기관. 예, 공제기관이 어디에 포함된다? 보험회사에 포함된다라는 거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옆 페이지 가서 보니까 증권회사가 나오네요. 투자 매매와 중개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바로 이제 증권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자, 증권회사 하면 체크해 볼 만한 건 여러분, 직접금융이라는 겁니다. 직접, 간접 아니에요. 직접이라는 거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 직접금융이라는 게 뭐냐?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해서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게 바로 직접금융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은행과 구별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은행은 뭐냐? 예금을 받아서, 예금자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에게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금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는 뭐다? 직접금융인 거고, 은행은 뭐다? 간접금융인 거고, 이렇게 구별을 꼭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증권회사는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6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매매, 위탁 매매나 자기 매매나 인수나 주선, 이거는 이제 증권회사의 고유 업무인데, 위탁 매매는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매매 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하는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이제 자기 매매는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회사 자기의 이름으로 계산한다 정도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나 주소는 뭐냐?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 기업이 주식을 발행한답니다. 그 발행한 주식 같은 경우 신규 발행된 증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이제 매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업무가 바로 인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소는요. 주소는 그냥 소개만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3자의 위탁에 의해서 모집이나 매출을 주선하는 업무다, 소개하는 업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또 신용공여라는 게 있는데 요거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신용공여. 뭐 말 그대로 떠오르는 거, 뭔가를 좀 빌려주는 이런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권거래하고 관련해가지고 고객에게 금전을 융자한다든가 유가증권을 대부하는 업무가 바로 뭐다? 신용공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선물회사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곳이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투자 신탁이나 투자 회사는 펀드 설립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펀드를 우리가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는 건데, 투자 신탁은 뭐냐? 일단 계약형 펀드라는 겁니다. 신탁 계약에 의한 설립된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집합 투자업자, 자산운용사하고요, 수탁업자, 은행하고 일단 신탁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뭐 주는 것을,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신탁
신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신탁의 조직 잠깐 보시게 되면 위탁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그리고 수익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위탁회사는 뭐냐? 투자 신탁 재산을 운영하는 게 바로 운영하고 있는 집합 투자업자가 바로 위탁회사다. 그 자산운용사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탁회사는 신탁재산을 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신탁회사다. 주로 은행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판매회사는요, 수익증권을, 즉,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 또 보험사도 마찬가지, 판매회사는 될 수 있는 거고요. 수익자는요,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를 우리가 수익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투자 회사가 있는데 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직원을 둘 수 없는 서류상에 대한 회사다. 즉 페이퍼 컴퍼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내려오는 게 밑에 보시면 일반 사무관리회사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회사인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없는 회사에서도 사무 관련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고 이런 것들. 그 누가 하겠냐는 거야.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일반 사무관리회사에게 그것을 위탁하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투자 신탁과, 그쵸? 투자 회사, 펀드의 명칭입니다만, 이 두 가지 구별을 반드시 해야겠다. 자, 설립은 어떻게 됐답니까? 투자 신탁은요, 신탁 계약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 펀드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투자 회사는요, 주식 회사에 대한 형태로 펀드가 설립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투자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봤더니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뭐다? 수익자에 대한 지위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투자회사는요, 주주에 대한 지위를 가져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에게 주어지는 유가증권은 뭐다? 이게 수익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이 주식의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 신탁과 투자회사에 대한 이런 비교에 대한 거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것이냐. 투자 신탁이잖아요. 시효자를 우리가 한번 따와 보겠다. 그래서 신탁이니까 신탁 계약에 대한 시효, 수익자에 대한 시효, 수익증권의 시효. 그래서 시효 이런 식으로 앞에 내용을 요약을 하시게 되면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에 대한 구별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구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반드시 염두에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옷 이런 식으로.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기타 금융회사가 나오는데 먼저 금융지주회사가 나오게 됩니다. 금융지주회사는요, 주식이라든가 지분을 소유하면서 모에만, 금융 관련 회사만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금융 관련 회사. 다른 관련된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유통업종, 이런 거 안 된다. 예를 들면, K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KB은행이 있고요. KB증권이 있고요. KB생명이 있고, KB손보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KB물산이라든가, KB 이런 다른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것들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좀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신 전문회사 말 그대로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신이 안 된다, 수신이. 그래서 만약에 여신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예금이라든가 이런
통해서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다. 수신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신 전문회사는 전문기관은 수신은 안 돼. 여신만 가능해. 그래서 채권 발행이라든가 차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벤처캐피탈 회사 같은 경우에 키워드는요, 여러분, 고수익, 고위험이라는 겁니다. 키워드는 고수익, 고위험.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이제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투자해 나가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벤처캐피탈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업자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다른 것들을 뭐 이제 제한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진입 요건이라든가 보시는 것처럼 지역이나 조달 방법 이런 것들 조건 없어요. 다만 뭐만 조건을 가져갑니까? 중요하죠. 대부 금리는 제재하겠다. 법령에서 몇 퍼센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다. 어떤 거? 네. 대부 금리는 막겠다. 생각해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서민들이 대부업자에게 이렇게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대부 금리를 마구잡이로 막 한다면 이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대부 금리는 법령에 의해서 한도를 잡아놓겠다. 요거 꼭 좀 봐두시기 바라고요. 증권금융회사, 이런 게 있군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예금성 금융상품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둘 만한 거는 요구불 예금, 요거는 체크를 꼭 좀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 환급에 대한 청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조건 없이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바로 요구불 예금이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바로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체크를 꼭 좀 해 두시기 바라고,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일단 뭐가 있답니까? 보통 예금이 있고요. 그리고 당좌 예금이 있고 가계당좌 예금이 있다. 요 세 가지가 어디에 해당된다? 요구불 예금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막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핸드폰에 딱 보니까 여보야 이게 딱 뜨게 됩니다. 발신번호가. 그러면 저는 강의하다 말고 바로 집으로 당장 달려가야 됩니다. 조건 없이 바로 가야 됩니다. 왜? 여보니까.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요금을 조건 없이 바로 지급해야 되는데 종류는 뭐가 있다? 네, 보통 당좌, 여보당. 그렇죠? 핸드폰에 여보당. 그러면 바로 가야 된다. 여보당. 네, 여러분의 암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여보당. 당장 가야 된다. 자, 또 저축성 예금 볼게요. 저축성 예금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할 것을 약정하는 예금으로 거치식이 있고 적립식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품에 대한 거 밑에 있으니까 그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한 가지 상호 부금과 MMDA가 어디에 해당된다? 저축성 예금에 해당된다는 거 체크 좀 해두시기 바래요. 뭐와 뭐? 상호 부금과 MMDA. 특히 MMDA는요, 요구불에 대한 성격을 가져가지만 요구불 예금은 아니다라는 거, 어디에 해당된다? 저축성 예금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청약 관련된 예금은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이거에 대한 가입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나이 제한 없다라는 거 메모 좀 해두시기 바라고, 가입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계약 기간은 내가 입주자 선정 시까지가 계약 기간이다라는 거, 그거까지 메모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품에 대한 거 보통 예금 그렇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제한 없이 언제든지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기한부인데 목돈으로 일시에 거치해 놓고 간다. 그 다음에 정기적금은 주기적으로 분할해가지고 예금 형태를 띈다. 그리고 기한부가 되면 그때 준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상호부금 체크해 둘게요. 어떤 성격이 좀 다르죠. 정기적금과 성격은 좀 비슷한데 일정 기간은
정해놓고 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뭘 준다는 겁니까?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겠다. 이게 뭐다? 상호 부금이라는 겁니다. 상호 부금. 그래서 일종의 개를 금융 상품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상호 부금에 대한 키워드는 대출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개도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MMD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수시 입출금 가능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급여통장으로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자, 이게 요급을 예금이다 아니다라는 거. 요급을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저축성 예금이라는 거 꼭 좀 구별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증권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과 파생상품 두 가지 이렇게. 증권은 뭐냐? 자,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 다시 말하면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금융상품이 바로 뭐다? 증권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원본에 대한 초과 손실 가능성 또는 추가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 뭐다? 파생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가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금융상품을 두 가지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금융 투자 상품과, 그렇죠? 금융에 대한 투자 상품과 비금융 투자 상품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원본에 대한 손실 가능성에 따라서 나누겠다. 가능성. 그래서 금융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비금융 투자 상품은 뭐한다? 원본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예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원을 예치했다. 그러면 나중에 원본 100원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은행의 예금 같은 경우에는 비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증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투자했다 그러면 원본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뭘로? 증권으로 나누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다? 파생 상품으로 나누겠다. 네, 파생 상품으로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준점은 원본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초과로 해서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은 초과해서 손실된 가능성이 없는 거고, 파생 상품은 어떻게 한다? 있어 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점을 잘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을 가지고 뭔가 투자했는데 100원이 손실날 가능성은 없어요 라고 한다면 비금융 투자 상품이 되는 거고, 100원이 손실날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 100원까지만 손실이 나요 라고 한다면 증권이 되는 거고요. 100원을 넘어서 200원도 300원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파생상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에 대한 거를 꼭 좀 잘 봐두시고, 어떻게 나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증권에 대한 것을 다시 6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다. 증권. 그래서 처음에 채무증권, 흔히 채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키워드는 지급 청구권이다라고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지분증권은 이제 주식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키워드는요,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돼요. 주식. 그 다음에 수익증권은요, 펀드 생각하시면 되고, 신탁의 수익권에 메모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투자계약증권 키워드는요, 공동사업이다라는 겁니다. 키워드는 공동사업에 대한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권리가 표시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파생결합증권 이거는 뭐다? 키워드가 기초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과 연동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파생결합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증권예탁증권, 아하, 이거의 키워드는 다른 국가에서 발행되는,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는데, 뭐, 참고적으로 ADR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거, EDR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행되는 거, GDR은 미국의 국가 동시에 발행되는 걸 얘기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파생상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본에 대한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 이게 바로 파생이고요. 선도, 선물, 옵션, 스왑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과 파생상품을 구별하는 거 꼭 좀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의 구별 뭔지도 함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집합투자기구에서 우리가 이제 펀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별표 2개 해두시기 바랄게요. 일단 투자 대상에 따라서 뭘로 나누겠다? 증권, 그 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요거 어떻게 나누는지 이것도 우리가 같이 봐둬야 되겠다. 그래서 증권펀드는요. 집합 투자 재산의 50%, 몇 프로? 50% 동그라미 해두시고 초과해서 어디에다가 증권에 투자한다. 동그라미 해두세요. 증권. 그리고 부동산 펀드는요, 집합 투자 재산의 50% 역시 메모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초과해서 어디에 투자한다? 부동산 또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거 부동산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특별재산 펀드 같은 경우도 집합 투자 재산의 몇 프로? 50% 초과했을 때 된다. 그리고 특별재산, 즉 증권이라든가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다가 투자할 때 그렇다. 요거 여기 여러분들이 꼭 봐두실 거 50%인데 자, 이것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합 투자 기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펀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집합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2인 이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집합투자기구, 펀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합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2인 이사라고 했더니 그러면 1대1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1대1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야 50대 50이잖아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증권펀드다라고 한다면 증권에 50% 초과해서 투자해야 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펀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 부동산에 50%를 초과해서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된 자산에다가 투자해야 돼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특별 자산 펀드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또 50%를 초과해서 특별 자산에다가 투자한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50% 숫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외우겠다? 요거에서 끌어와 가지고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50대 50, 여기에 50%.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증권 펀드인데 증권에다 투자하고 부동산 펀드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거 투자하고 특별자산 펀드인데 특별자산 관련된 투자하고 그러면 자기 이름을 쓰려고 하면 적어도 과반은 넘어줘야지 자기 이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를 초과한다라고 보시면은 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여러분 혼합자산 펀드 요거 체크해 두시기 바라는데 혼합했다는 거 뭡니까? 이것저것 섞었다는 거잖아요. 섞었다는 건 뭐예요? 어떤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증권 펀드나 부동산 펀드나 특별자산 펀드 이런 거처럼 구애받지 아니하고 뭐한다? 그냥 규정에 제한받지 아니하겠다. 이게 혼합하겠다. 그래서 집합투자재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단기금융 펀드는 뭐냐? 단기금융이라는 게 1년 이내에 투자한 것들을 우리가 단기금융 상품이라고 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 집합 투자재산의 전부를 100% 단기금융 상품에다가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하나 받으실 게 뭐냐면, 이제 증권펀드에 대한 유형을 같이 받으셔요. 증권펀드, 아까 우리가 여기 했잖아요. 증권펀드가 50% 이상이 증권에다가 투자되는 걸 증권펀드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증권펀드를 또 어떻게 나눌 수 있겠다? 네 가지로 우리가 한번 구별해서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는 주식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채권형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혼합형이 있고요. 그리고 채권 혼합형이 있겠다. 요 네 가지를 가져가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면 먼저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또는 주식 관련된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주식형 펀드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는요,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 또는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채권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식 혼합형은요,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을 우리가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은요, 주식 편입 비율이 50% 미만, 실무적으로는 50%, 그렇죠. 50% 미만을 채권 혼합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 요 숫자가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있겠다. 주식형은요, 60%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요. 채권형은요, 60%라는 숫자 나오고, 주식 혼합형은요, 50%, 채권 혼합형도 50%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중요하다. 요거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 혼합형은 60% 이상을 주식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고, 채권형은 60% 이상은 채권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고, 주식 혼합형, 혼합형은 반반이잖아요. 반반이다 보니까 5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혼합형, 반반이니까. 그런데 조심하실 거, 주식 혼합형은 50%를 어디다가 그 이상을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거고, 채권 혼합형은 50%를 채권에다 하는 게 아니고 뭘 기준으로 가져간다? 주식에다가 투자하는데 50% 이하, 미만 투자할 때 채권 혼합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또 구별을 하겠느냐, 이거 보시게 되면 주식이라든가 시장, 정규 시장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식의 정규 시장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9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15시 30분에 끝나잖아요. 전체 몇 시간 하게 됩니까? 6시간 30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30분은 지워버리고 이 6시간이 주식에 대한 정규 시간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6시간, 요 개념을 이쪽으로 끌고 올게요. 주식형 펀드, 주식시장 몇 시간? 6시간, 60%. 요렇게. 채권 마찬가지. 정규 시간이 몇 시간 동안인데요. 6시간. 그러니까 채권에 60. 요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혼합형은 반반이니까 50대 50이다. 반반이니까. 다만, 주식은 주식 기준으로 50% 이상인데 채권만 조심하셔라. 주식 기준으로 50% 미만일 때 채권 혼합형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요. 요거까지 잘 염두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예, 별 3개 이상 나온다라고. 그리고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매 금지형, 요거는 뭐냐?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중도에 환매가 금지된다. 내가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일단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때까지 중도에 환매는 안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또 밑줄 그을 거는 존속기간이 정해졌다. 근데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급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중도에 환매가 안 되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매 금지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하겠다?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장을 시켜라는 거예요. 상장을. 그래야지 내가 돈 필요할 때 뭐 한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뭐 한다? 상장을 해야 된다. 사고는 팔아. 환매는 안 되지만 사고는 팔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환매 금지형 펀드는 어떤 것들을 설정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거 중요하죠. 펀드 자산 중에서 20% 이상이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환매 금지용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부동산이라든가 특별자산 이런 것들이 이제 환매 금지용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환매 금지용이 뭐다? 중도에 환매가 안 되는 걸 우리가 환매 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필요하면 뭐 한다? 야, 상장시켜 놓을 테니까 사고 팔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딱 펀드를 못 모르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환매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부득이 부동산 특별자산 부득이 20% 이상의 시장성이 없는 거 이럴 때 그렇죠? 부동산 부득이 부동산 특별자산 시장성 20% 없는 20% 이상 투자됐을 때 환매 금지가 되는구나. 아, 부득이하게 환매 금지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암기에는 도움이 되시겠다. 다음에 종류형 중요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투자기구 밑줄 하나 거두시고요. 다양한 판매 보수와 수수료입니다. 판매에다가 동그라미 해두세요. 판매. 운용 아닙니다. 신탁 아닙니다. 판매 보수와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클래스 동그라미 칠게요. 그러니까 종류형의 키워드를 잡는다 그러면 판매 키워드 잡을 거고요. 클래스를 키워드로 잡을 겁니다. 만든 펀드가 되겠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종류형 펀드를 우리가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일단 판매 보수가 다른 클래스별로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클래스별로.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 A가 될 거고요. 여기는 클래스 B가 될 거고요. 여기는 클래스 C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어디다 선택을 한다? 여기. 예. 클래스 A를 선택하든 클래스 B를 선택하든 클래스 C를 선택하든 투자자는 여기다가 선택을 한다. 근데 왜 그랬다? 그랬더니 일단 종류형에 대한 특징적인 건 뭐다? 판매 관련된 보수라든가 수수료가 클래스별로 다 다르다. 클래스별로 다르다. 이거에 대한 키워드를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별로 판매 보수나 이런 수수료를 좀 달리 가져가는 거. 이게 바로 종류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환형이 있습니다. 물론 운용은 어디서 하느냐? 운용은 같은 기구에서 하다 보니까 운용은 여기 중심으로 가져간다. 그 동일한 투자기구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전환형 있잖아요. 전환형도 중요합니다. 전환형, 다양한 자산과 투자 전략을 가진 투자기구를 묶어서 하나의 투자기구, 일종의 세트를 만든다. 여기 방점. 키워드는 세트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기구 세트를 만들고서 투자자는 그 세트 내에서 교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전환형이다라고 한다면 전환형 아래 이렇게 일종의 엄브렐러 펀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주식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MMF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 투자자는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식형에다 가입을 했을 때 일반적인 펀드 같은 경우 어때요? 주식이 올라갈 때, 내가 채권형, 주식이 막 떨어지고 채권 쪽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를 환매를 하고 또 채권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다? 이 안에서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체에 따른 환매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채권형에서도 또 MMF형으로 바꿀 수 있고 MMF형에서도 주식형으로도 바꿀 수 있다. 요 일정한 세트를 만들어 놓고 이 세트 내에서 주식형에서 채권형, MMF형, 주식형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전환형 펀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교체할 때마다 환매에 대한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거 일단 중요하니까 잘 좀 봐두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종류형에 대한 키워드는 뭐다? 판매에 대한
판매에 대한 보수 수수료 이렇게 그 다음에 클래스 이게 키워드고요. 전환형은 뭐다? 전환형은 세트다. 그리고 환매 수수료 없다. 이거 중요하니까 봐두시기 바라고. 또 특수한 형태 집합 기구 5가지 중에서 네 번째가 이제 모자형 펀드인데 모자형 펀드도 중요하죠. 보게 되면은 일단 동일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집합투자기구를 상하구조, 이거 동그라미에 해두시기 바래요. 상하구조로 나누어가지고 하위투자기구, 이걸 자펀드라고 얘기합니다. 하위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고요. 매각된 자금을 거의 대부분 상위투자, 이거 모펀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한번 그려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모펀드가 있어요. 모펀드가 있고, 모펀드 아래에 각각 자펀드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자펀드를 두게 된다. 자펀드. 여기도 자펀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요, 자펀드를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자펀드를 이제 사게 되고 있고요. 자펀드에서 모아진 투자는 어디로 가느냐? 다 모펀드에다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 구조로 이루어졌잖아요. 모펀드와 자펀드로 이루어져 있고 투자자의 선택은 어디를 한다? 자펀드를 선택을 하게 되고 자펀드에서 모아진 자금은 어디다 투자가 된다? 상위 기구인 모펀드에다가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자형 펀드 구조다라는 건데 또 중요한 것은요. 밑에 충족 요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자펀드는요. 모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펀드 위의 자는 모펀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펀드와 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동일하다라는 건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모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자펀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아이가 우리 엄마가 팔고 있는 거를 사서는 안 돼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이만 엄마와 아들 관계만 이거를 살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들의 투자는 돈 벌어서 딴 집에 줘서는 안 돼. 우리 엄마한테만 줘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용하는 것은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돼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절대적 혈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만 내가 투자가 가능하고 또 엄마의 증권은 그 아들만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관계는 혈연 관계로만 또 하나의 집합 투자 업자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건 뭐냐 그냥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률이 장점인 인덱스 펀드에 개별 주식의 높은 황금성이 더해진 펀드다. 그러니까 상장을 시켜서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특정 주가 지수입니다. 이게 주가가 아니고요. 특정 주식이 아니고 주가가 아니고 지수예요. 지수.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운용되는 것이 또 운영되는 것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그래서 좀 약간 펀드인데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옆에 보시게 되면 파생 결합증권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키워드를 꼽는다라고 한다면은 기초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키워드 기초자산. 자, 기초자산 변동과 연동해가지고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라든가 회수 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가 표시돼 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증권 및 장외 파생 상품 취급 관련 투자 매매 인가를 받은 금융 투자업자가 발행한다 정도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생 결합 증권의 기초 자산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일종 뭐 아하 이렇군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일종의 뭐 열거된 거고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거 외에도요. 평가만 가능하다면
평가만 가능하다면 모든 자산을 다 기초자산에다가 파생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 핵심 요약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문제풀이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제가 요약 정리를 먼저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드림과 더불어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복습하는 과정을 가져가면 어떻게 보면 2번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잊어버리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네요. 자, 다시 1번 우리 한번 볼까요? 금융투자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업, 신탁업자, 그렇죠? 금융투자회사, 니은, 신용, 협동조합, 이건 뭐예요? 비은행에 속하고 있죠? 예, 요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 투자매매, 그 다음에 중개업자, 이거 금융투자회사 맞지요?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회사는 어디예요? 여신전문 금융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보게 되면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해서 금전을 융자하거나 유가증권을 대부하는 업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 이제 금전을 융자하거나 유가증권 대부하는 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용공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신용공여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서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3번 보면 투자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개념 정리하면서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자 신탁은 뭐다? 신탁에 대한 계약과 그 다음에 수익증권과 그리고 수익자 이렇게 쇼쇼쇼 시오시오시오 이렇게 우리가 매칭해서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번 보니까 계약형 집합투자기구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수익자, 그렇죠.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자, 3번 신탁회사에서 신탁재산을 보관한다. 그렇죠. 네. 4번 집합투자업자는 수탁회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아닙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위탁회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 투자 신탁 과 투자 회사에 대한 구별, 시오 이거 대표적으로 꼭 좀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4번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금융기술회사는 비금융회사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거 캐피탈 이런 것만 가져가지 나머지 물산이나 뭐 반도체, 유통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일반 금융의 일환으로 증권 금융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은행이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증권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주로 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렇죠. 왜? 수신을 못하니까 여신만 하니까 예금이라든가 자금을 이렇게 땡겨올 수는 없다. 그래서 돈 필요하면 뭐 한다? 빌리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대부업은 최저자본금 등의 지입 요건이 없고 영업지역도 제한이 없고 대부금리에 관한 규정도 없다. 아니죠. 대부금리는 어쨌든 최고로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그러면 난리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요금을 예금을 모두 고르시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보당 그랬잖아요. 우리 여보가 전화하면 바로 가야 된다. 여보당. 그러니까 요금을에는 보통 예금이 있고요. 당좌 예금이 있고 가계당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기업과 니은이 되겠네요. 네. 자, 6번 투자성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며 자, 증권과 파생은 뭘로 나눈다? 예, 초과 손실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따지겠다. 증권은 있다 없다? 없지만 파생은 초과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투자 금융 상품으로
금융 투자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죠? 맞죠? 네. 자, 투자계약증권 하면은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공동사업 키워드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투자계약증권 공동사업.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초자산의 가격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기초자산이라고 한다면 뭘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 파생결합증권 떠올려야 된다. 기초자산, 파생결합증권 이렇게 매칭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니은이 틀렸네요. 자, 3번 디귿. 파생상품은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게 되고요. 키워드 우리가 한번 꼽아볼까요? 기초자산 이렇게 선물, 선도, 옵션, 수합 이거 맞겠네요. 자, 정답은 기업과 티귿.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집합투자기구,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집합한다 그러면 1대1, 5대5, 50대 50. 그러니, 증권펀드다, 부동산 펀드다, 그 다음에 특별자산 펀드다 그러면 최소한 50%를 초과해서 증권이나 부동산이나 특별자산에 투자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혼합자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것저것 섞였으니까 특별하게 규정 가져가지는 않을 거야. 단기는요, 100% 단기금융에 간다라고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자, 부동산 펀드는요, 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렇죠? 왜 부동산 관련된 다만 50%를 초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금융 펀드는요,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단기성 자산에 투자한다. 아니죠. 100% 단기성 자산에 투자한다고 봤으니까 2번은 틀렸고요. 특별자산 펀드는 총자산의 50%를 어디에다가 특별자산, 즉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자산 펀드라고 얘기한다. 자, 채권혼합형 펀드 이거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증권 펀드 중에 4가지로 구별하는데 주식형, 채권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근데 증권 시장이 우리가 9시부터 3시 반, 총 6시간 반인데 30분 날려버리고 6시간. 그래서 주식의 60%, 채권의 60%, 주식과 채권의 혼합형은 반반이니까 5대5인데 주식은 주식의 50% 이상, 채권은요 조심해야 할 건 주식의 50% 미만 이거 우리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자, 채권 혼합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 편입 비율 한도가 50% 미만.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환매 금지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가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환매가 된다는데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돈 필요할 때 어떻게 상장을 시켜 놓을 테니까 사고 팔아 이렇게 만들어 놨고 부득이하게 가입했는데 환매가 금지당했네. 부득이 부동산, 혼합자산 그리고 시장성 없는 자산 20% 이상 이렇게 우리가 매칭해서 한번 연결해서 봤어요. 자, 1번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렇죠. 2번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된다. 그렇죠. 사고 팔아. 3번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형 자산,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렇죠. 부득이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4번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중 10% 이상을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죠. 20%죠. 부득이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괜찮겠네요. 그래서 4번 정답은 4번이고요. 10%가 아니라 20%다라는 거. 자, 9번 보면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모펀드 있고 자펀드 있고 상하 있고요. 엄마 것만 아들이 살 수 있고 아들은 엄마에만 투자가 되어 있고 혈연 관계다 보니까 동일한 집합 투자 운영을 해야 된다.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자펀드의 집합 투자 증권을 투자자가 판매한다. 그렇죠. 네. 모펀드와 자펀드의 운용회사는 같아야 된다. 다르면 안 됩니다. 혈연 관계니까 같아야 된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펀드 외에 자가 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펀드가 모펀드 외에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10번.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식 워런트 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다. 맞습니다. 2번. 주가 연계 펀드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닙니다. 이 주가 연계 펀드는요, 수익증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3번. 다른 금융투자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평가만 되면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탄소 배출권과 같은 환경적 위험도 기초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요점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한 이런 패턴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키워드 중심으로 한 번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